반갑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김태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날씨가 갑자기 한파라고 하죠. 좀 영하 9도라고. 저도 원래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오면서 좀 달달 떨었어요. 집이 성수라서 걸어오거든요, 저는. 근데 한 15분 걸어오는데 이제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들 아침 11시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저 집에서 10시에는 나오셨을 텐데 무슨 잘못을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이 먼 길을 오셨는지. 제가 그 시간이 최대한 덜 아깝도록 제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강연의 제목을 제가 이제 제품을 설계하는 UI UX 디자이너의 필수 조건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적었는데 사실 UI UX 디자이너, 그러니까 UX UI라고 하죠. 그냥 묶어서.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요즘 이제 수요가 되게 많아요. 물론 회사에서 수요도 많고 그만큼 UX UI 디자이너로 직무를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신입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면은 대부분 다 UX UI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 UX UI 다들 이래요. 회사 대표님들도 UX UI라고 해요. 심지어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는 UX UI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웹 디자인이었어요, 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UX UI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되게 위상이 높아졌구나 싶은데, 그럼 제품을 설계하는 건 뭐냐?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번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올해 8년 차고요. 여러 업종을 다 거쳐서 지금은 이제 핀테크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에요. 여기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거 나가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제 전공이 원래 뭐였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언제 읽으셨어요? 어제 약간 벼락치기 하시면서. 네,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영문학을 전공을 하다가 디자이너로 오게 된 건 저도 참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약간 계획적인 삶을 사는 편은 아니라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하고 뭐 하지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이제 카드뉴스 같은 콘텐츠를 이제 만들더라고요. 영어로 된 콘텐츠를. 근데 거기 이제 같이 좀 나도 해볼래라고 해서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소개시켜주고 그러다가 인턴을 하고 정규직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흘러간 인생이라, 여러분들에게 신입으로서 뭔가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나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합격이 좋나?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약간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현업에서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디자이너 직군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UX UI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디자이너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오셨을 테니까 디자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특히 UX UI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UX UI 디자이너라고 하면 대충 뭔지는 알아요. 대충 그 실루엣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실루엣을 까면은 이제 그래서 디자인을 설계한다, 논리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예요. 단어들이 데이터 슉 지나가고 사용성 슉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UX UI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 표현보다는 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말을 더 선호를 해요. UX UI라고 하면은 그냥 테크니컬한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만든 이 앱이나 웹사이트에 대해서 뭔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에서 직무를 딱딱 이렇게 나눴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직무 이름을 내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말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자, 디자인을 설계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스킬로 나뉩니다. 어떤 직무든 다 똑같을 거예요. 소프트 스킬이랑 하드 스킬로 나뉘는데, 여러분 소프트 스킬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프트 스킬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스킬이 뭐가 있을까요? 자, 디자이너다. 그럼 이런 스킬은 있어야 된다. 자유롭게. 일단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피그마 잘 들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그마 원툴? 근데 사실 뭐 그렇긴 해요. 요즘 현업에서 피그마 말고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피그마 하나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런 내가 직접적인 도구를 다루는 건 우리가 하드 스킬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디자이너야. 이 사람이 개발자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까칠해. 엄청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약간 재수없게 굴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싸가지 없이 굴면은 일이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좀 약간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전달을 해야겠다. 내가 뭔가 뭐 커피라도 사주면서 아니면 과자라도 찔러주면서 저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 이 소프트 스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회사에 가보시면 모든 일들은 다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피그마를 다루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내가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 한 5-6시간 뭐 하냐? 떠들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떠들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기획자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개발자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 팀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딱 명확해지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이 떠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떠드는 거를 제가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떠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살짝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디자이너 직무가 되게 다양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직무 뭐가 있나요? 디자이너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유 UX UI 디자이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뭐 모션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요. 박스, 패키지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책, 레이아웃 잡는 편집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이제 흔히 부르는 웹 디자이너라는 말도 있어요. 뭐 BX도 있고, 공간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도 있어요. 디자이너의 직무는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이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직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래 그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채용 공고 분석을 원래 좀 하실 거예요. 그 뭐 어떤 직무 정의가 돼 있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이렇게 딱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공통점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디는 UX 디자이너라고, 어디는 UI 디자이너라고, 어디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어디는 웹 디자이너라고 막 다 써놨어요.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무 이름을 보고 가시면 안 되고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써놓은 그걸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덕트 디자이너란 말을 선호하는 게 그 말을 쓰면 쓸수록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가지는 그 책임감이 계속 생겨서 결국에는 내가 직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UX UI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다루시게 됩니다.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이 정량 데이터, 정성 데이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요게 UI고 요게 UX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량 데이터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치로 되는 거니까 뭔가 UI에 더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정성 데이터, 이 수치로 기록되지 않고 뭔가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데이터들은 이 UX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UX라는 말 우리가 되게 흔히 사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항상 어떤 표현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뜻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UX가 무슨 뜻일까요? 사용자 경험이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줄여서 UX니까. 그럼 사용자 경험은 뭐예요? 뭐가 사용자 경험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토스를 썼어. 아니면 팀 스파르타 이제 내일 배움 캠프 웹사이트에 딱 들어와서 이제 신청하려고 쭉 이제 상세 페이지를 쭉 탐색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얻는 경험,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용자 경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원래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UX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UX 공부해야지, 저 UX 잘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진이 좀 작았는데, 이제 UX 디자인과 관련된 이제 그 전공이나 어떤 기술 분야들이에요. 이제 노란색이 이제 가장 UX에 근접한, 우리가 흔히 UX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거기에 연결된 게 모션 디자인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게 뭐 IA, 그러니까 정보 구조도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UX가 이렇게 크게 또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컴퓨터 공학도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인체공학이거든요. 인체공학도 있고 산업 디자인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UX라고 부르는 건 사실 어떤 앱이나 웹사이트를 탐색했을 때 거기서 얻는 뭐 사용자들의 어떤 뭐 주관적인 뭐 생각이나 어떤 뭐 경험,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UX라는 걸. 그걸 줄여서 이런 아이템들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UX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자, 정량 데이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치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탈률, 재구매율, 전환율, 뭐 획득 비용 등등등. 그래서 정량 데이터는 마케팅 팀이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마케팅 팀과 이런 수치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가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정성 데이터가 사실은 디자이너, 우리 UX UI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직무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드시 다 알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성 데이터고, 이런 것들이 내 디자인에 충분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용자 인터뷰, 사용성 테스트, 퍼소나 조사, 도구 피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앱 내가 써보는 거예요. 계속 도구 피딩. 그래서 그 사료 만드시는 회사 가시면 그 사료 먹어보잖아요. 모르셨어요? 그 직접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다 먹어봐요. 먹고 문제 없는지, 맛 괜찮은지 그런 거 다 테스트하는데,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개밥 먹기라고 해요. 개밥 먹기. 프로토타이핑, VOC 들어온 거 리뷰하고, 유저 스토리 짜고, 전이면 설명 뭐 많습니다. 뭐 여기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막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그 포스트잇 붙이는 거, 화이트보드. 맨날 UX 디자인 구글에 치면 나오는 예시 이미지, 막 그 포스트잇 쫙,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직무 이름이 아니라 그 직무가 하는 일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디자이너들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도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웹 디자이너라고만 불렸던 포지션이 지금은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모션 디자이너,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 막 갈리고 있어요. 점점 더 세분화가 되고요. 이제는 뭐 프롬프트 디자이너라는 말도 생겼어요. 뭐 챗GPT 같은 인공지능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프롬프트 디자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말도 생겼어요. 이제는 그냥 뭐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 것 같아요. 스파르타 디자이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무슨 말이냐면 세분화가 되면서 동시에 디자인과 관련 없는 쪽으로 디자인이 더 발전을 할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디자인을 설계한다라고 한 그 개념이 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디자인은 뭔가 시각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자인의 원래 뜻은 설계라는 뜻이잖아요. 뭐 어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서 갈수록 설계, 즉 이 근본 토대를 쌓는 일에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일은 PM과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거의 안 해요. 디자인을 하는 시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 디자이너가 될 거고, 점점 더 기술 집약적인 직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도 챗GPT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단순한 와이어 프레임이나 화면을 내가 디자인하는 시간은 GPT나 어떤 인공지능에 맡기고, 나는 이걸 위한 분석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폭풍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디자이너로서 성장을 하려면 어느 폭풍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가, 그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민할 수 있는 포인트를 던져드릴 건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디자인과 융합을 할 수 있는가 같은 거. 예를 들면 기획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디자인을 준비하는 과정 그 앞에서 이 디자인을 위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디자인의 깊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친구를 도와서 저녁을 만들어야 돼요. 장을 보러 갑니다. 근데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가 야, 김치랑 돼지고기 좀 사와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서 뭐 사실 거예요? 무슨 김치 사실 거예요? 김치 종류 많잖아요. 뭐 파김치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뭐 사실 거예요? 김치 사와라고 했을 때 배추김치 사오실 거죠. 근데 여기서 배추김치 사야지 해서 마트를 가잖아요. 분명히 당황해요. 왜냐? 배추김치를 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배추김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맛김치도 있고요, 배추 포기김치도 있고요, 그 묵은지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고민하는 거야. 배추김치, 셋 다 배추김치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돼지고기는 뭐 사실 거예요? 저는 삼겹살을 살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니까. 그리고 고기랑 김치면은 뭐 구워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살 것 같, 삼겹살을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그랬는데 왜 막김치를 사왔니? 목살로 끓일 건데 왜 삼겹살을 사왔니? 그러니까 싸워. 이게 기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면 발생하는 일이에요. 어떤 아이템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이 기획이랑 다른데요? 근데 처음부터 목살 김치찌개를 끓일 거니까 김치랑 돼지고기 좀 사와라고 했으면 바로 목살 집으면 되고 묵은지를 집든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획이란 건 이런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건 디자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시켜줘요. 왜 이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만든다면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 자꾸 기획이 더 많아져. 내가 디자이너로 왔는데 기획이 한 80%가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양을 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 일의 중심은 디자인이어야 해요. 디자인에 다른 일을 갖다 붙이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디자이너한테 영수증 처리를 시킨다든지 고객센터에 응대를 직접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뭐 디자이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하셔야죠. 진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고객센터 응대, 여러분들 디자이너한테 고객센터 응대 좋은 거 같나요? 나쁜 거 같나요?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쨌든 이 상황을 도망칠 수 없다면 내가 맞서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분들에겐 제가 고객센터 응대를 하시되 디자인의 그 내용들을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뭐냐, 여러분들 뭐 앱 쓰다가 뭐 불편하거나 할 때 일일이 그 앱 고객센터 들어가가지고 1대1 문의 남기시나요? 남긴다. 나는 뭐 좀만 불편하면 남긴다. 어떤 그 대의를 위해서, 거국적인 의를 위해서 남긴다. 없죠? 저도 안 남겨요. 사람들 불편한 건 그냥 별로네 하고 다음에 안 써요 그냥. 근데 고객센터로 굳이 와서 남겼다? 이 사람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용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눌렀는데 여기서 작동이 잘 안 돼서요. 그러면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으로 개선을 하러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 응대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데, 내가 100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센터 응대 80을 쓰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객센터에 어떤 그 문의사항들이 들어왔나요? 어떤 VOC 들어왔나요? 해서 하루에 한 10%의 시간을 어제 들어온 VOC 수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건 디자인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버튼이 잘 안 보인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못 넘어간다? 그럼 좀 버튼을 크게 할까? 위치를 바꿔볼까?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험들을 내가 하는 와중에도 디자인이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걸 계속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이제 내가 어떤 폭풍을 탔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그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요게 좀 스타트업에 합류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는 뭔가 이렇게 실험도 하고 막 내가 배웠던 거 데이터 분석, 막 뭐 UX 분석, 리서치 이런 거 하고 싶었다 들어왔는데 지금 있는 약간 그 관리자 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것만 자꾸 시켜요. 이런 경우들 많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물론 디자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존에 나왔던 제품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없이 계속 이거를 그냥 유지하는 데에만 내 리소스를 쏟고 있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성장이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회사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 직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도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덤비시면 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감히 못 드리지만 일단 몇 대는 더 맞고 시작하니까 조금은 익숙해져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되는 속성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가져왔어요. 디자이너가 가지면 좋은 필수 스킬? 네, 필수 스킬을 4가지 정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균형 감각이에요. 디자이너가 가질 수 있는 업무 역량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매우 중요하고요. 사회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회성이에요. 동료들에게 친절합시다, 제발. 네, 이거는 반드시 명심을 해주세요. 이 사람 나 괴롭히려고 입사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왔고요. 이 사람도 먹여 살려야 할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였나요? 뭐 그런 자식들과 가족들이 있고요. 또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먹여 살려야 하는 강아지,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도 커리어 성공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 사람 나 방해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즉, 이 사람이 나랑 싸우게 되는 건 서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성공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주변에 친절합시다. 이거는 부탁이에요. 네. 문장력 장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글 쓰는 거 싫어하시죠? 디자이너들이 특히나 이걸 되게 무서워해요. 글 쓰고 말하는 걸 무서워해요.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논리적인 추론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이탈을 했을까? 이 페이지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그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접근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데이터 공부를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인지 깨닫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발 피그마 정리 좀 하세요, 여러분. 프레임 1, 3, 5, 6, 7 이런 거 다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다 지우고. 네.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정도의 이제 업무 퍼포먼스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균형 감각이에요. 자, 균형 감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책상 정돈할 때 좌우대칭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 디자이너 자체로, 그러니까 나는 디자이너니까 디자이너로서 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디자이너로서의 디자이너. 그런데 내가 프리랜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표야, 1인 기업가야. 그러면 사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그쪽 가시면 됩니다. 근데 조직 구성원이잖아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축으로서의 디자이너,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데 디자이너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내일 저녁 6시까지 이 디자인 완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 80%의 디자이너들은 그 6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어. 그게 욕구야, 욕구, 자기 욕심.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이거 최대한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6시로 합의를 했잖아요. 우리 조직이, 우리 팀이. 그럼 여러분들은 6시가 되면 최대한 거기서 그만두고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희 팀한테도 맨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제발 시간 안에 가져와 달라. 그러니까 better late than never.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이거 원래 있는 말이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나은데 늦는 것보다 완성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완료를 시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대부분의 UX UI 디자이너들은
가설, 실험, 검증, 회고 이 네 단계를 거쳐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냥 워터폴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는 그 회사들도 있지만 그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봤더니 그게 잘 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니까 다음에도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해봅시다. 이거는 사실 인간의 그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아. 그럼 다음에 또 써먹어야지. 이거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걸 회사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비즈니스 구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설과 이제 문제 정의와 가설 설정 그리고 사용자 리서치하고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막 문제 뽑아내갖고 정의 막 쫙 쓰잖아요. 그거예요. 이 비즈니스 구조에서 디자이너는 이 회사의 리소스를 일부 쓰게 됩니다. 이 회사가 100개의 자원,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기획도 조금 가져가야 되고요. 마케팅도 가져가고 영업도, 개발도, 운영에서도 이 리소스를 조금씩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결국에는 회사가 요번 달까지 이 프로젝트 완료를 합시다 라고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어. 그럼 디자인은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디자인 일주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거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해볼까 하면서 원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였던 거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계속 내가 미뤄.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거 해보자라고 바로 피그마 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뭐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만들기로 한 게 이만큼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덜어내셔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면 여기까지 힘들 것 같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디자인을 해보자.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추가를 하겠다. 그럼 언제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일단 만들어서 공유를 하겠다. 완성되지 않은 형태지만 공유를 하고 거기서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가 금요일날 한 번 더 수정을 하겠다.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쪼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과 이 회사가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 사이에 어떤 합의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아무리 피그마 정리를 잘하고 아무리 사회성이 좋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이어도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회사의 디자이너들을 보면은 한 사람은 디자인 퀄리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UI가 좀 세련되지 못해.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박스 만들면은 박스 끝에 둥글게 만들잖아요, 다들. 이제 네모나게 깎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꼭 레디어스 처리를 안 해.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 오토 레이아웃도 안 해. 그냥 프림만 이렇게 덜컥 씌우거나 가끔 눌러보면 그냥 렉탱글이야, 이렇게. 렉탱글에다가 위에 텍스트 레이어 쭉 써놨어. 텍스트 심지어 스타일도 안 눌러놨어. 그래갖고 그냥 맑은 곳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금요일까지 작업을 하기로 했으면 수요일날 1차 공유를 하고 목요일날 2차 공유를 하고 금요일 오전에는 무조건 끝내. 그래서 나한테 줘.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레디어스 딱 유리하게 쫙 남아놓고 오토 레이아웃 쫙 다 돼 있고 핑화 레이어 이름 쫙 다 정리돼 있어. 근데 금요일 아침까지 갖다 달라고 하면 꼭 금요일 퇴근쯤에서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나한테 그때서야 갖다 줘.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면 알아요. 나는 항상 일할 때 이 앞 사람한테 일을 자꾸 주게 돼요. 이 사람은 퀄리티는 별론데 무엇을 만들 건지 확실하게 이해가 된 상태로 계속 나랑 진행하니까 너무 일하기 좋아. 두 번째 사람은 아쉽지만 좀 손이 잘 안 가요. 이 사람은 퀄리티가 좋지만 항상 늦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럼 시간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저는 금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면 한 화요일쯤 줘요. 그래서 손 엄청 빠르시네요. 차라리 손 빠른 사람이라도 되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 건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의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얼만큼 만들 건지, 언제까지 내가 만들어서 공유할 건지 요거를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아시나요? 이거 카더라예요.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랑 직접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 제자한테 지금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제자가 우울하다 그랬다. 근데 우울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고 물었더니 제자는 전 침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울하다는 건 뭐냐면 하고 자꾸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근데 말장난을 하는 게 그냥 물어보기만 해요. 물어보다가 제자가 이제 이게 뭐 열받아서 그랬는지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이것도 카더라 이야기라서 저도 퍼온 거라. 그랬더니 이제 너가 유일하게 아는 건 너 스스로가 내 감정을 모른다라는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산파술이라고도 불러요. 되게 이게 논리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질문을 굉장히 잘하면 대답하는 사람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 수 있다. 약간 요건데 이제 자동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말이랑 마차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더 빠른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이제 헨리 포드는 마차보다 더 빠른 것 자체를 만드는 거에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몰라요. 자, 이 화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용성 테스트하면 흔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화면 하나 던져주고 피그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화면에서 혹시 가장 좋으셨던 기능이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사용자들은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이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생긴 이유도 비슷한 계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는 초기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 당시 기술로는. 사용자들이 계속 더 빠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인은 엘리베이터가 느리니까. 그래서 해결책 단순합니다. 느리니까 더 빠르게 만든다. 근데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천장 뚫고 이제 날아가니까. 원인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깨달음을 얻었을까?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루해서,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 당시에도 1900년대 초반에도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로딩이 돌아요. 1초? 뭐 괜찮아. 3초? 선 넘네. 5초? 이게 맛 같네. 여기 터졌나 보다. 끄잖아요. 똑같아요. 5초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도 지금 10초 정도 지나갔어요. 되게 짧은 시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면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 지루하게 만들어줬어요. 거울을 놓아볼까? 그래서 초기 엘리베이터에는 거울이 없다가 이 이후로 거울이 엘리베이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오래된 상가 건물들 가보시면 엘리베이터가 되게 낡은 곳이 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 있거든요. 가끔 생각보다 되게 지루해요, 진짜.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선 표면적인 원인, 관찰된 현상, 이 뒤에 숨은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프로덕트 사용자를 관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화면에서 나간 걸 우리가 관찰을 했어.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갑자기 화면 여기서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 왜 빠져나갔을까? 그럼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을 드는 건 버튼이 잘 안 보이나 정도예요. 버튼이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그럼 버튼을 그냥 크게 만드는 거예요. 버튼을 크게 만들면 당연히 누를 수 있는 공간이 커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버튼을 아무리 키워도 화면보다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안 보이잖아, 화면이. 그러면은 그 이면에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이걸 언제 하냐면 PM이랑 싸울 때. 그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그 사회성 아까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성 부족한 사람 마냥 왜요? 아닌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싸우자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화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봤어요. 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PM도 그걸 원래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이런 거 해봅시다라고 아이템을 가져와 주는 사람이에요. 가져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방향은 맞는데 원인이 좀 달라. 내가 봤을 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PM과 긍정적인 토론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지식의 저주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 뭔지 모른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들 아시죠? 이 장면 어디서 나왔나요? 아직도 울먹울먹 하시나요? 이분만 보면은? 돌아와요 아이언맨 하시나요 지금? 이 장면이 처음 둘이 싸우게 된 장면인데 이 당시에 이거 뭐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스포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언맨은 우주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스칼렛 위치가 이제 환각을 집어넣어서 미래를 좀 볼 수 있게 됐어요. 모두가 죽고 울트론이 망하는 그 미래를 봤단 말이죠. 얘가 그래서 울트론 만든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인데 혼자 이제 이 우주가 쳐들어오면 이 지구는 망한다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울트론에 집착을 했던 거고 이 나노 기술에도 집착을 했던 거예요. 점점 뭔가를 더 하려고. 근데 얘도 인구 폭발로 인해서 자기 행성이 망했었잖아요. 지식의 저주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지식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아이언맨에게 지식의 저주에 빠진 게 너무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데뷔를 했어도 나도 이거 사실 이건 이해는 잘 안 가요. 얘가 왜 이 대사를 했는지 저도 아직 이해는 안 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알 거라는 편향이에요. 이게 말을 좀 짧게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주 이래서요. 야, 너 그거 갖고 와. 그게 뭔데? 있잖아. 그게 뭔데? 그거 막 알아들어야지.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래요. 이게 되게 일상에서 발생하는 흔한 지식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식의 저주를 타개하고 제대로 내가 왜를 물어보려면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멍청이에요를 하고 스스로 약간 가스라이팅 하듯이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부정확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상대방도 아무것도 모른다. 알더라도 나랑 다르게 알고 있다. 뭔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아이템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희 상세 페이지에서 요거 전환율 계산하는 아이템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 중요하고요, 말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와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왔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흔히 개발자라 생각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떠올리시더라고요. 약간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 말 걸기 어려운 사람. 근데 개발자도 사람이에요. 그냥 이 상태예요. 개발자는 항상. 나한테 말을 안 거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커뮤니티 참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자랑 소통하기 힘들다라고 가져오셨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수정사항을 개발자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개발자가 쓰는 용어 혹시 훔쳐올 수 있겠냐. 무슨 사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개발자한테 예전에 혼났었다. 개발자가 스타일 같은 거를 좀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난 그게 좀 불편하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냥 자기 생각이 이럴 것 같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혹시 개발자가 왜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지 혹시 여쭤보셨나요? 했더니 안 물어봤대요. 안 물어보니까 개발자랑 디자이너랑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디자인 전달 방법, 수정사항 공유, 추가 디자인 요청, 개발자도 우리한테 요청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작업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에 평생을 같이 붙어선 가족끼리도 뭔가를 전달할 때 빼먹고 전달하면 매우 열받아요. 동생이나 내 어떤 족보메이트라고 하죠. 내 족보메이트들이 나에게 어떤 요청사항이나 나에게 피드백을 줬을 때 말을 다 빼먹고 전달하면 아주 열받아요. 하물며 돈 받으러 온 회사에서 그러고 있으면 열받죠, 당연히.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정사는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개발자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흔쾌히 개발자가 회의하자고 했대요. 해결. 개발자가 쓰는 용어를 훔쳐보고 싶어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 책 잡히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약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뭐 개발자도 디자인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거 그냥 물어보세요. 개발자한테 가서. 이전에 개발자한테 혼나서 혼났대요. 무서웠대. 왜 혼나셨어요? 그랬더니 디자인 고치고 그 통보식으로 던진 거야. 그럼 당연히 개발자가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맞대. 그럼 앞으로 수정이 있으면 수정하시기 전에 개발자한테 수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세요. 먼저 물어보시라 했어요. 이 네 번째는 개발자한테 가서 스타일 왜 통일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더니 해결이 됐어. 아, 그 회의하재요. 다행입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디자이너들이 흔히 하는 걱정이에요. 기획자랑 개발자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내가 기획에 대해서 모르는 것 또는 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걸 상대방이 쟤 그것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까 봐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이 피그마에 와가지고 이거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귀엽잖아요.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가세요. 제가 히스토리 뭐 다시 뭐 돌려놓을게요 하고 그냥 보내잖아요. 아 뭐 그런 것도 몰라요. 이러시기 안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획자랑 개발자도 저 사람 귀엽네 하고 말 거예요. 뭐 귀엽다고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그 순간부터 파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 다들 이해하셨죠? 하면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 그럼 디자인 이렇게 하고 개발은 이렇게 하고 이거 다음 주까지 이거 롤아웃 하는 걸 할게요. 시작했어. 근데 나는 애초에 그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되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늦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면 아까 회의할 때 그러면 안 물어보시고 뭐 했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들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디자인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디자이너의 하루 업무는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왜 글과 말을 잘 써야 되냐면 내 디자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디자인 왜 그러나요? 그럼 그게 이제 피그마, 그러니까 요거 세 개로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많이 연습을 시키는 건데 어떤 물건을 이 순서대로 설명을 시키는 걸 많이 해요. 뭐 당장 이 물병을 놓고 설명하자면 이 물건은 생수병입니다. 생수병 500리터짜리고요.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작은 플라스틱 병에 담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손에 잡기 편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뚜껑이 있어서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일단 뚜껑이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물을 마시지 않을 때 닫아 놓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일단 잡는 부분이 좀 인체공학적이지가 않아서 잘 빠져나가고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디자인을 설명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번에 진행한 디자인은 무엇이다. 이 디자인은 어떠한 지표 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 아이템이다. 이 디자인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쭉 하시고 이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단계에 이만큼의 어떤 성장을 할 것인데 아쉬운 점은 이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뭐 기획단에서 뭔가 이 정의사항이 조금 늦게 들어왔다. 개발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 같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전달하는 방법이고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 물병을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손에 지금 뭔가 물건 하나씩 들고 계실 텐데 당장 옆 사람한테 이 물건을 요 순서대로 설명해보라 하면은 여기서 막혀요. 애초에 이 물건은 핸드폰인데요. 끝나요. 거기서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상에도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그 책상에 있는 물건을 그냥 나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 물건은 뭐입니다. 이거는 뭐고요? 이거는 뭐가 좋고요? 뭐가 아쉽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해보시면 디자인을 딱 놓고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거 뭐 약간
합리적이네요, 말이 되네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디자이너의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건데, 디자이너가 스스로 약간 업무 영역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 디자이너로서 매우 필수적인 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또는 우리 팀의 디자인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이게 디자인이 아닌 것들도 들어오고요. 디자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2024년 이런 21세기에도 디자이너는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막아낼 수 있으려면 스스로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이 전문성을 딱 내세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쭈글쭈글 해주시면 안 된다,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이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성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항상 디자이너는 수정을 많이 합니다. 수정의 수정, 수정의 수정, 파이널의 파이널, ASDF 막 써요. 이제 저도 디자인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디자인은 어렵고요. 디자이너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항상 많아요. 나 밥 사줄게, 뭐 디자인 좀 해줘, 이런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충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디자이너니까 내가 뭔가 이걸 다 이해해서 뚝딱 만들어야 돼 라고 약간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래서 시켰는데 되네? 이게 되네? 디자인을 그냥 값싼 노동을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이게 로고 하나 해줘, 내가 밥 살게 같은 거. 그리고 디자이너는 매출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결국 디자인의 값어치가 자꾸 떨어져서 해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누가 디자인을 강제로 뭐 약간 물가를 낮게 해놓은 게 아니라 아직 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회를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약간 그 계엄 내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 디자인 계엄 같은 거. 자, 앞으로 디자인 시안 그 외주 받을 때 포스터 30만 원 이하는 다 제가 가서 따집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스스로가 잘해야 돼요. 뭐냐면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인데, 오너십을 가지셔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오너십은 우리가 흔히 주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형태는 멤버십이랑도 똑같아요. 그쵸? 멤버십이라고 하면 멤버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이제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디자인에 대하는 관점과 시장이 디자인에 대하는 관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다루기 힘듭니다. 그럼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대충 얘기도 뚝딱 만드는 사람, 요런 여러분들 평가를 피하려면, 요런 관점을 피하려면 기획 아이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기획자가 있는데요. 있으면 뭐 이겨내면 안 되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더 성공하려면은 전제예요. 이 사람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게 더 성공하려면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디자인을 값싼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거를 없애려면 내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파악하면 쉽냐? 뭐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디자인이 너무 저렴해져서 자꾸. 근데 거기서 분명히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디자인을 여기다 업로드를 딱 했을 때 나는 과연 팔릴만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딱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숙연해져요, 갑자기. 저 역시도 그래요. 안 팔려요, 저는. 그리고 플러스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막 뛰어나게 잘한다고 나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내 수준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뭐 연봉 같은 그런 보상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좋든 싫든 어쨌든 내 디자인 퍼포먼스에 대해서 수치로 딱 제시를 해준 곳들은 크몽, 숨고 그리고 회사 뿐이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싫든 좋든 어쨌든 내 수준이 이 정도 선이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인정을 하면 뭐냐? 그걸 더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출을 내지 않는 직무로 보는 문화, 이거는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더 빠르게 우리가 목표한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매출이 더 오르게끔, 뭐 성과가 더 나게끔 여러분들이 그 스탠스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한 게 조금 목표치는 조금 떨어져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은 사람은 이 목표에 굉장히 잘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런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십이라는 거는 권한이 아니라 이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목적을 이해하고 책임자로서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통해서 조직의 성장에 기여,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자세들, 이게 디자이너로서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D는 사실 자기소개서랑 이력서 만드는 뭐 팁인데, 팁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정도로 몇 가지 가져왔어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그리고 많이 읽고 쓰고 말하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많이 읽고 써보세요. 이런 정도의 이제 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제 스스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예요. 뭐 IT 좀 좋아하고요. 융합형 인재, 뭐 이거는 뭐 조롱식이에요. 스스로를 조롱하는 식이고, 참견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스펙트럼이라는 어떤 저만의 이제 도구가 있어요. 저만의 분석 도구인데, 스펙트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한 저만의 속성을 이제 더 꼬아보거나 더 반전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이걸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여유로운 사람.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내 반대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겠죠?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는데 이걸 좀 좋게 얘기를 해보자. 그럼 디테일을 잘 챙기는 사람. 그러면은 나는 디테일을 잘 챙기는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어필할 수 있어요. 물론 진짜로는 집착하고 게으른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속성을 좀 뽑아낸 게, 저는 참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참견을 좋아한다는 걸 조금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은 주변에 관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 자팍다식해. 그거 이제 반대말은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포트폴리오 표지는 참견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이 두 가지를 합쳐 본 거예요. 참견이라는 안 좋은 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속성을 끌어내고, 이 참견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스페셜리스트인 사람이다라고 포장을 했어요. 전 스스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참견 스페셜리스트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면 100이면 100 다 물어봐요. 왜 참견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한 단계는 넘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김태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정막. 자, 제 프로젝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참견 스페셜리스트 디자이너 김태길입니다 라고 하면은 왜 참견 스페셜리스트예요? 라고 나한테 물어봐 주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은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면접장의 분위기를 내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뭔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독특하다라는 인상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나는 참견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전공자가 아닌 건 단점이 아니다. 왜냐면 오히려 새로운 시각, 디자인에 나는 이런 속성들을 결합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참견을 막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이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시작할 때부터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좀 다른가? 라는 어떤 좀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 성격들 좀 적어보시고 내 친구한테 내 성격 한번 물어보세요. 내 친구들은 나를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어떤 거 같아? 나 좀 게으르냐? 그치? 아무래도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친구한테 좀 편하게 내 성격 어떤 거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 친하면 잘 안 해줄 수 있어요. 간질거린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 거리가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되게 친절하고 너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뭔가 약간 가식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수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네. 디자인팀의 리더로서 새로운 분 영입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랑 어떤 것을 통해서 검증하시는 특성이 있는 것 사실 저는 이제 베이스가 저는 문학과 어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쓴 문장들을 좀 읽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으면 자기소개서도 읽어보고 이력서도 있고, 근데 뭐 대부분 포트폴리오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팀원들이 조금 더 많이 챙겨보는 편이고, 저는 이제 팀 리더로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앞으로 이끌고 싶은 디자인 팀과 만들고 싶은 디자인에 있어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봅니다. 그 면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태도나 문장, 이렇게 말하는 어떤 표정이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면접 학원이나 코칭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피칭 연습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뭐 내가 한 30평생을 살면서 써온 어떤 그 단어와 문장의 어떤 그 숙련도가 딱 보여요. 거기서. 그래서 그 자소서나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이 뭐 프로젝트 소개에 쓴 문장 그 하나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글이나 말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인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UX와의 실무자들은 스페셜리스트를 추구하시는지 혹은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분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모르겠는데 UX, UI 실무자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UX, UI 실무자라기보다는 현재 그냥 요즘 UX, UI 시장 정도로 그냥 좀 해석을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이런 UX, UI 디자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애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지만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냐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냐 방금 얘기한 건가?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냐 제너럴한 스페셜리스트냐가 조금 달라요.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한 분야에 굉장히 그 뼈를 깎는 장인입니다. 예를 들면 모션 깎는 장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분은 언제 자리에 가봐도 계속해서 애프터 이펙트로 뭔가를 깎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셔야 됩니다. 한 키프레임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깎고 있어요. 다음날 와도 똑같이 계속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럼 제너럴리스트는 뭐냐? 자리에 없어요. 어디 가셨어요? 기획팀이랑 미팅 가셨어요.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왔어. 오셨어요? 아니요, 오셨는데 마케팅 팀이랑 미팅 가셨어요. 오시면 알려주세요. 오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없어. 어디 가셨어요?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자리에 없어요. 이게 뭐냐? 스페셜리스트는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확실한 장인이야. 그러니까 장인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확실한 전문가야 라는 게 스페셜리스트고, 제너럴리스트는 깊이는 깊지 않아도 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직무 간의 연결고리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획, 마케팅, 디자인, 개발 엄청 다 이해도가 있는 사람. 우리는 이걸 이제 PM이라고 불러요. PM이 제너럴리스트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스페셜리스트가 좋냐 제너럴리스트가 좋냐? 저는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좋다고 봐요. 뭐냐?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페셜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못한다? 이거는 애초에 그냥 그 조건 1부터 탈락이에요. 디자인을 잘하는 거 플러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획, 마케팅, 개발, 나의 직무와 닿아 있는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싸워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싸우게 되고요. 조금 더 그럴싸한 말로 다시 그거를 다듬어 보자면, 다른 직무가 하는 일 이해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화면에 이렇게 막 디자인을 막 넣고 싶어. 그걸 갖다 줬어. 개발팀에서 이거 안 된대.
그러면 오면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개발팀 맨날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하려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개발팀한테. 혹시 그게 어떤 이유로 안 되는데요? 근데 개발자들이 거기서 꺼려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한대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럼 쉽게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없대요. 그럼 왜 고민했어요? 말은 해줘야 될 것 같대. 그럼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이게 사실 리액트가 가지는 그 엔진의 한계인데 이게 뭐 렌더링 모듈도 됐습니다. 대충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이 반드시 뭐 공부를 해서 렌더링이 그거고 모듈이라는 게 이거고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뭐 SSR이 뭐고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개발에서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가늠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디자인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일정을 정하거든요. 일주일의 시간을 정해요. 예를 들면 기획에 이틀, 디자인에 3일, 개발에 2일 뭐 이 정도로 시간을 이렇게 탁탁탁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디자인에 3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개발에 2일이 들어가는 정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많이 가도 2일 하고 한나절 또는 많아야 3일 정도의 범위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막 디자인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개발에 한 보름이 걸리는 걸로 갖고 온 거야. 그렇게 되면 다 또 걷어내는 회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을 공부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개발에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가는 일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기획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스페셜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무에 대한 제너럴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톱니바퀴처럼 일이 다 이렇게 다 맞물리게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송곳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스페셜한 사람은 찌르는 거에는 굉장히 능해요. 하지만 이 사람을 톱니 사이에 껴놓으면 이 사람은 안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톱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사용자 테스트 진행 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사용자 테스트라고 질문이 들어와서 이것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사용성 테스트냐 아니면 사용자 리서치냐 뭐를 물어보신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두 개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리서치, 그러니까 아이템을 진행하기 전 단계죠. 데스크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방법론에 매몰되지 않을 것. 이게 사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데스크 리서치 방법들이 이제 몇 개 있을 거예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뭐 많을 건데 뭐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더블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리서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내가 아는 그걸 꼭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더블 다이아몬드로 반드시 이거 만들어놔야 되고 포스트잇 어떻게라도 붙여야 되고 포스트잇 못 붙이면은 피그잼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방법들이에요. 도구. 근데 사실 실무에서 이런 리서치의 도구 방법론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저랑 비슷한 그 경력을 가지신 다른 그 내일 배움 캠프 튜터분들도 비슷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방법론 실무에서 많이 쓰시나 했더니 공부만 했지 쓴 적은 없네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용자 리서치에서. 대신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아야 접근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나와야 이게 유효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결합해서 나만의 어떤 이걸 조사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더블 다이아몬드를 써서 합격, 안 써서 탈락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 포트폴리오에 항상 그 UX 리서치 똑같은 템플릿 들어오는 거 너무 지겨워요. 약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이 리서치를 한 관점들이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용성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 편향이 사실 이 사용성 테스트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것들인데 가장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화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너무나 러프하고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거 요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오염돼요 결과가. 왜냐면 그때부터 사용자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가상의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이런 거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막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 설문의 결과를 오염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성 테스트에선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